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일제강점기의 시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저항신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이육사 시인을 꼽죠. 그리고 더불어서 윤동주 시인을 꼽습니다. 이 두 시인이 저항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작품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를 보고 이육사 시인의 광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감상열기를 볼까요? 자,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대 상황을 살펴서 화제 현실 인식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성찰적 태도를 이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인, 이육사 시인과 윤동주 시인이 활동했던 시기가 1930년대부터 40년대인데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시기는 30년대부터 40년대를 무단 통치기라고 해요. 일제가 우리의 무단 통치를 시행했는데요. 일본식 성명을 강요받았고 일본어 사용을 강요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시를 창작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시인이 그렇게 격렬하게 또는 반성적으로 뭔가를 의지 있게 썼다라고 하는 건 일제 저항하는 게 담겨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일제강점기라고 이미 밝혔고 이 시대상황이라는 것도 역시 그러면 일제강점기를 바탕으로 한 건데 현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무기력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신의 삶을 발견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성찰적 태도로 뭘 한다는 얘기일까 봤을 때에는 반성적 태도를 통해서 어떤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어쩌면 우리한테는 광복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쉽게 쓰여진 시를 자아성찰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현실 극복의 자세를 다짐하게 된 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자, 본문을 볼게요. 이 작품의 본문 전체 구성을 봤을 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0개 연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3개 구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 2, 3, 4년까지를 끊을게요. 그리고 4, 5, 6, 7년을 끊을게요. 그리고 8, 9, 10 3개가 될 겁니다. 3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1년에 보면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린다고 그랬어요. 밤이라는 시어가 있네요. 그리고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육첩방이라는 시어가 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육첩방은 공간을 드러내는 시어이죠. 밤이라고 하는 걸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기일 겁니다. 어쩌면 밤에는 우리가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찰의 시간이라고도 해요. 그럼 육첩방은 뭘까요? 밑에 설명에 나와 있죠. 육첩방은 일본식 다다미라고 되어 있어요. 일본의 방이란 얘기죠. 공간은 일본이라는 거예요. 일본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줘서 지금 우리는 나는 지금 남의 나라에 있어 라고 화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자는 암울한 시기에 일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화자는 얘기를 하냐면 시인이란 슬픈 천명을 줄 알면서도 한 줄의 시를 적어볼까? 라고 하고 있어요.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뭘 의미할까요? 어떤 부정적 현실에 대항할 힘이 없는 존재이지요. 현실은 부정적이지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시 쓰는 것이 슬픈 천명이라고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적극적이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줄씩을 내가 적어볼까? 나 그런 줄 알지만 내가 한번 해볼게. 현실 문제에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시로서밖에 내가 말하지 못하는 나의 소극적인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괴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화자는? 그러면서 3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자, 학비를 봉투를 받았는데 누가 보내주셨겠어요? 집에서 보내줬겠죠. 뭘 담아서? 땀내와 사랑내가 담겨서. 어떻게 보면 가족의 노고가 담겨있을 거 노고이고요. 땀내는 노고일 거예요. 사랑내는 당연히 사랑이겠죠. 가족의 노고와 가족의 노력과 사랑이 담겨있는 학비를 내가 받아서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왜 하필 늙은 교수의 강의라고 했을까요? 가족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보내준 그 학비로 나는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듣는데 이 늙은 교수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화자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고민 해결이 안 돼요. 고민 해결이 되지 않는 삶과 동떨어진 학문일 거예요. 화자는 무엇을 고민을 했어요? 그렇죠.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암울한 시기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건데 그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강의를 들으러 간다는 거죠. 삶과 동떨어져 있는 학문을 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자신의 반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암담한 현실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괴로움을 통해서 이 시 화자는 뭐라고 얘기하나 볼까요?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동무들이 다 사라져버렸나 봐요. 죽기도 했을 것 같아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혹은 일제 억압을 받아서 여러 이유로 사라졌을 수도 있죠. 그렇게 잃어버렸는데 나는 무엇을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이라는 시어가 나왔어요. 화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나는 침전하고 있대요. 나는 현실적 고민은 일제 억압을 받고 있지만 일본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침전이라고 하는 건 가라앉는다는 걸 거란 말이에요. 화자는 지금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걸 거예요. 나는 왜 무기력한 삶을 살까? 침전이가 가라앉는 거니까 하강적 의미가 있죠? 나는 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을까?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성, 성찰일 겁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시기는 아니죠.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보았을 때 시를 쉽게 쓰여지는 건 안 되는 일이에요. 화자가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화자는 심층적으로 자아성찰하고 있는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더 나아갔을 때 현실 극복 의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7년까지 내용을 보면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시를 쓰는 일에 대한 부끄러움이라고 말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시를 쓴다는 건 부끄러움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연을 볼까요? 8년을 볼까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1년과 똑같네요. 지금 시인은 화자는 일제 유학가 있을 거예요. 일본에 이제 유학 갔을 건데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현실은 이제 제인식한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등불을 밝혀. 등불 긍정적인 의미인 것 같죠. 어둠을 조금 몰아내고 어둠 부정적인 시인 것 같아요. 시대처럼 올 아침 아침 긍정적인 시인 것 같아요. 자, 그것을 기다리는 최외나 이렇게 돼 있어요.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내민대요. 그럼 등불은 희망을 의미할 수 있어요. 어둠은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기죠. 시대처럼 올 아침. 왜 시대처럼 온다고 했을까요? 반드시 온다는 거죠. 아까는 밤미였잖아요. 밤에서 아침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잖아요. 시대처럼 올 아침, 반드시 올 아침은 어떻게 보면 광복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둠과 아침이 서로 뭐가 이루어져요? 대조가 이루어지네요. 광복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최후의 나가 있나 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면을 보니까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나가 둘이에요.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그럼 나가 둘인데 어떤 나랑 어떤 나일까요? 이 최후의 나는 누굴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앞에 있는 나는 현실의 무기력함을 살고 있는 나였어요. 자, 그럼 우리가 나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현실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나가 있어요. 이 현실의 나는 현실적 자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상의 나는 이상적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내면적 자아라고 얘기해요. 이 현실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암울한 시기에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럼 이상적 자아는 당연히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겠죠. 현실을 극복하려고 할 겁니다. 현실 극복 의지가 있는 나일 거예요. 이렇게 두 나가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요? 근데 훌륭한 작품 되게 어떤가요? 갈등이 해소가 되겠죠? 어딘가에는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시어를 찾아볼까요? 그러네요. 최후의 나가 최초의 악수를 하네요. 이게 화해하는 게 아닐까요?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자, 그럼 최후의 나는 누굴까요? 현실의 나일까요? 이상의 나일까요? 최후의 나는 극복하는 나일 거란 말이에요. 이상적 자아일 거예요. 그럼 그 이상의 나가, 그렇죠, 이상적인 나가 현실적인 나에게, 현실의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고 해서 두 자아가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두 자아가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그 분열된 두 자아가 갈등을 해서 결국은 화해하는 것으로 끝이 났네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얘기지요.